자,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주식회사 마이마스터즈의 이제 김광신 대표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전 공개를 좀 그 길게 좀 한 편이라서 그 사전 공개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하고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게 진행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오늘 브리핑 자료, 브리핑 자료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하고요. 네, 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이마스터즈는 그 K크래프트 커머셜 플랫폼이라고 기업의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2014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 핸드메이드 그 작가분들 중에서 마스터급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제품을 그 5대 백화점 그 브랜드 매장에서 저희가 매장이나 팝업을 통해서 유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그 만드는 만들어서 저희가 그 취급하는 아이템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얼리, 가방, 뭐 의류, 그다음 패션 잡화, 그다음에 뭐 뷰티 제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유통하고 있고요. 10년간의 어떤 그 오프라인 백화점 매장을 기획하고 운영을 해왔던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2025년에 이제 글로벌 그 진출을 위해서 작가님들 제품들을 그 해외에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뽑아서 해외로 수출하겠다는 목적으로 홍콩의 마이마스터즈 글로벌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PMQ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순차적으로 지금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글로벌 수출 전략을 짜고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내 같은 경우 저희가 그 해외 진출을 하는 시점에 굉장히 그 지난 2년 동안 백화점의 어떤 그 트렌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비 패턴이라든가 그 이제 그 영업 구조 자체가 좀그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변화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저희가 이제 전략을 세워서 그 버티컬 브랜드 런칭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5천 명의 그 마스터급 작가 DB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 작가로 등록한 분이 한 1,500명이 계시고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롯데, 신세계, 현대, AK 갤러리아까지 5대 백화점에 영업을 하고 있고 점포 중에서 한 65개 점포의 영업 코드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 이제 글로벌 그 홍콩 그 글로벌 그, 그 진출을 계기로 해서 K굿즈 작가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그 이제 뷰티 제품 작가분들도 함께 하면서 그 아이템 카테고리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간 그 8개 내지 10개의 그 상설 매장, 그리고 80여 회 이상의 어떤 팝업, 단기 팝업 행사 등으로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AI 시대에 저희가 그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그 하반기부터 그, 그 AI 로봇 MD라는 그 기술을 그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MD 그 활동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AI와 접목시켜서 저희가 굉장히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개발을 했고요. 올 그 2월에 그 1차 버전이 나왔습니다.
1차 버전이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그, 그 홍콩의 그 노베이스라는 그 스타트업이랑 같이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개발 결과를 갖고 저희가 벤처기업 그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스케일업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스케일업 그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다양한 데이터들, 이걸 근거로 해서 스케일업은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온라인, 오프라인 쪽의 어떤 그 수출, 그 진출을 통한 스케일업이고요. 하나는 국내 영업에서 아주 특화된, 전문화된 그 크래프트 제품의 브랜드, 그러니까 버티컬 커머스를 통한 스케일업, 이 두 가지 축입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콩의 이제 매장이며, 그러니까 쇼룸이며,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 거점인 어떤 그런 그 오프라인 비즈니스 의 어떤 네트워크, 그러니까 유통사나 바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거는 순차적으로 싱가포르나 베이징, 두바이, 그다음에 이제 중동으로 이제 확장한다는 이제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이제 글로벌 그 온라인 그 플랫폼에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입점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들어가기 굉장히 까다로운 그 티몰 글로벌에 이제 홍콩에 저희가 오프라인 거점을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티몰 글로벌의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티몰의 그 저희 마이마스터즈 몰을 좀 구축하고 있고요. 일단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피라고 동남아 7개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소피도 저희 마이마스터즈 아시아몰을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쉬인이라는 그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그 이제 글로벌 여기도 이제 이제 플랫폼인데요. 이쪽에서는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저희가 어, 그 단순 입점 말고 전략적인 제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그 버티컬 커머스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 그 마스터 전체 매출비 중에서 그러니까 금속 공예를 하시면서 이제 주얼리를 굉장히 감도 있게 만드시는 작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제품을 갖고 저희가 마이마스터즈 주얼리라는 별도의 전문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 테스트 매장을 거쳐서 세 개의 그 상설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굉장히 그 매출 결과도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마스 주얼리 그 매장을 이제 브랜드화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그 뷰티 케어 제품 중에서 굉장히 엄선한 것들을 모아서 그 특화된 케어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 매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8월 1일 그 AK 분당 그 화장품 매장 쪽에 그 오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진출에 대한 어떤 그 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인데요. 왼쪽에 이제 검은색이 이제 국내 영업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홍콩 글로벌 관련된 조직입니다. 오늘 이제 제 옆에 그 홍콩 글로벌의 그 대표님, 나창주 대표님 같이 옆에 있고요. 질의응답 때 필요하면 나창주 대표가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국내 영업을 안정화시키고 해외 쪽에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그 인프라들을 통한 어떤 시너지를 유발시켜서 2031년에는 약 300억 정도의 그 거래고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40억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거래고가 100억일 때, 이거는 이제 VC, 그 전에 이제 VC들하고 컨택을 하면서, 어, 이제 저희 이제 기준을 잡은 건데, 거래고가 100억이 됐을 때, 프리A나 A, 이게 시리즈 투자들을 저희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이 계획을 이제 진행하면서 거래고 100억 기준으로 해서 그 시리즈 투자를 받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저희가 뭐 IPO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8년, 늦어도 2009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제2곡선을 그리는데 티핑 포인트가 그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5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저희가 일단 그 세계적인 크래프트 시장의 어떤 성장 속도는 이미 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나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사회적인 전체 그 시대 변화 속에서 크래프트 시장의 지속적이고 이제 굉장히 빠른 성장은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2년 동안 그 업력을 쌓아왔다 하는 거하고 다양한 작가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DB들을 갖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생성형 AI 로봇 MD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기획을 하고 이제 개발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온오프에서 교두보라든가 어떤 진출 인프라를 지금 저희가 구축하고 있다.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국내의 어떤 그 영업에서 버티컬 커머스라는 그 확장 전략을 통해서 어떤 안정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와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점들이 저희의 이제 그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자료는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그 크래프트 시장의 이제 전망에 대한 데이터고요. 나중에 요거는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대표님 네네. 감사합니다. 저 괜찮으시면 지금 잠깐 화면을 꺼가지고 대표님 좀 큰 화면으로 지금 보신 분들 네.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중지.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대표님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대표님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들으시고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에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읽고 대표님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계시고 그 옆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콩 대표님도 같이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관련해서 따로따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듣고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마이마스터즈 주얼리라는 이제 테스트 매장 뭐 이제 하고 있고 또 반응이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그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약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그렇다고 어떤 주얼리 브랜드의 느낌은 아닐 것 같고 마이마스터즈가 주얼리 브랜드의 느낌보다는 어떤 플랫폼의 느낌이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요런 네네. 뭔가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귀금속을 볼 때, 주얼리를 볼 때 어떤 다시 브랜드 가치를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이게 귀금속이 그 금속공예라고 하시니 이게 또 가격이 저렴하진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의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접근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이제 주얼리 시장은 파인 주얼리 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커스텀 주얼리 시장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백화점 분들이 이제 구분하는 방법인데 그 이제 파인 주얼리라는 거는 그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다루는 그 백화점의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영업하는 그런 그 이제 브랜드들을 이제 파인 주얼리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 저희 작가들이 만드는 그 이제 주얼리 영역은 이제 뭐 크게 봤을 때 커스텀 주얼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감도 있고 어 이제 그런 작가분들의 제품을 모아서 작가별로 디스플레이를 하고 판매하는 일종의 크래프트 주얼리 전문 편집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그 백화점에서 파인 주얼리 위주로 주얼리가 이제 영업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와 차별화된 이제 그런 컨셉이고요.
그리고 그 파인 주얼리는 이렇게 다 쇼케이스에 있는데 저희는 다 드러내놓고 와서 만지고 뭐 해보고 뭐 이런 그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주문 제작도 받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좀 차별화된 이제 그 주얼리 브랜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대표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약간 편집샵의 느낌이라고 하면 조금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올리브영 같은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까요? 올리브영도 어쨌든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이 네, 좀 들어와 있고, 물론 이제 각자의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거기는 대부분 또 네, 인지도가 엄청 높은 곳들보다는 좀 신생이거나 인디거나 이런 곳들도 많으니까 올리브영은 물론 네, 브랜드 네. 이제 인지도 높은 곳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 이제 매장 사이즈에 따라서 음, 적게는 네 작가, 많을 때는 뭐 여섯 일곱 작가분의 제품을 음, 저희가 작가별로 디스플레이하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올리브영처럼 이렇게 대규모 매장은 아니고 백화점 내 작은 매장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은 아니고 어떤 뭐 특화된 어떤 주얼리 편집샵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찾아오시는 분들은 뭔가 작가분들의 팬덤이라든지 어쨌든 간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거나 일부러 찾아오시려면 혹은 이제 그냥 워크인으로 그냥 지나가다 발견하고 구매해야 되는 구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다, 두 개 다 네.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의 그 주얼리들이 모여져 있으면 지나가다가 이제 그 후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들어와서 일단 뭐 주얼리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즐겁게 이제 아이 쇼핑하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어떤 작가한테 이제 팬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매장에는 저희가 매니저를 둬서 위탁 제품을 팔기도 하지만 작가분들이 특정 기간 뭐 일주일, 이주일씩 나가서 현장에서 판매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팬덤이 생겨서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그 작가님 언제 또 현장에 나와요. 뭐 해서 그, 그 작가님 현장에 나올 때 와서 이제 구매하고 이제 하는 그런 그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이니셜을 새겨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망가진 주얼리를 뭐 이렇게 수선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일들도 일어나서 기존에 이제 주얼리 브랜드가 좀 차별화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객단가도 좀 네네. 그 파인 주얼리보다 좀 싸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세 개를 오픈을 했는데 그 뭐 이제 적어도 3천에서 한 뭐 5천까지 저희가 월 이제 매출을 기대하고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런칭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것들을 좀 확장해 가면서 이제 어떻게 브랜드화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냥 듣고 또 느꼈던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기간은 뭐 작가분들 직접 나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뭐 직원이 투입되거나 뭐 이런 경우인 것 같고 약간 좀 커스터마돼서 운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그런 경우 네네. 약간 회사의 어떤 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좀 다 관리를 하려면. 저희가 매장 운영을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상관을 하고, 그 음, 다음에 작가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그 고객 만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스케줄링해서 그걸 로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 해왔던 어떤 운영 방식이고요. 그러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이제 이제 근무 인력이 보통 매장 하나 운영하려면은 최소 뭐 2명에서 뭐 2.5명, 뭐 3명까지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작가분들이 현장에 나오니까 그 인력이 저희가 이제 고용하는 인력이 좀 줄어들고 작가분들은 또 현장에 가서 고객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 운영 방식을 원래 하고 있습니다. 원래 또 그렇게 운영해 오셨던 거고, 네네네. 이게 뭐 귀금속만 이제 한정해서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백화점에 입점을 하면 백화점과 RS를 일단 첫 번째로 하실 것 같고, 매출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가분들이랑 또 이제 RS를 하시겠네요. 이제,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작가분들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판매까지 하시면, 그꽤 상당 부분이 작가님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높은 편인가요? 그래야지 작가님들도 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음. 현장에 나왔을 때 하고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하고 수수료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음, 예.
그때 판매된 품목 그 매출에 대해서 그 기간 맞습니다. 동안 RS가 좀 달라지는 구조라는 네네네. 거고. 아,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고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 제조를 하고 그 브랜드를 운영을 그 하시는 때는 재고 부담이 굉장히 큰 건데 저희는 저희가 그 위탁 판매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입을 해서 판매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재고 부담은 굉장히 그러니까 낮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어떤 기본적인 저희가 위탁 운영이 기본적인 구조라는 거고. 네네. 대표님, 그럼 저희가 그러면 매장 인력까지 다 합쳐서 고정적으로 4대 근로자 기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지금 본사는 6명이고요. 네. 네, 본사는 6명이고 그 매장은 지금 이제 그 4명, 네, 음, 4명, 5명. 어떤 매장은 저희가 이제 마이마스터즈 매장 기존에 이제 그 어떤 매장은 저희가 고용하는 매니저가 없고 작가분들이 직접 투입을 해서 두 분씩, 세 분씩 투입을 해서 작가분들이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스케줄링해서 나와서 판매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수만큼 매니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 매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니저가 있는 매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신기한 구조이긴 하네요. 왜냐면 저는 이제 네네. 작가분들이 나오셔도 당연히 매니저는 항상 상주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진 네네. 않고 작가분들. 근데 지금 보통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작가 세 분에서 네 분 정도의 작품이 판매되는 그런 소규모 샵이라고 하면 또 그런 운영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 대표님 지금 그러면은 총 운영하고 계시는 오프라인 매장 몇 곳 정도 되세요? 왜냐면 이게 제가 그냥 뭐 지금 느끼는 지금은 거는 8개입니다. 8개 정도. 이게 네. 팝업처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예 상설로 하신 경우가 더 많으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상설 매장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상설 매장은 저희가 정규 입점을 한 매장이 있고요. 예, 음, 그거는 이제 최소 2년간의 영업권을 보장받고 이제 들어가는 음, 매장이고요. 그걸 정규 입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팝업 매장이라고 있습니다. 뭐 음, 최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이거를 연속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이런 이 장기 팝업 매장과 그 정기 입점 매장을 상설 매장이라고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음, 이제 그 단기 팝업 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일주일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는 일주일만 뭐 음. 영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달 영업을 하기도 하고 2주 영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백화점의 이제 그 영업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는 그래서 저희 지금 이게 이제 그 상설 매장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8개에서 저희가 많을 때 뭐 12개까지 운영을 하는데 1년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8개 이렇게 8개의 상설 매장이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게 팝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최소 6개월 정도는 좀 보장이 된 그렇죠. 경우가 많네요. 완전 그냥 네. 단기로 하는 곳들보다는. 네. 그래서 아, 네. 6개월씩 계약하고 뭐 5년 동안 운영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아, 네. 그런 데 있어서는 약간 좀 유연성이 있군요. 지금 매장 대부분이 사실은 백화점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그 네네. 자료 그 저희 사정리 페이지에서는 지금 매장 대부분이 역시나 계속 백화점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 백화점에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백화점에서 이제 주로 했고요. 단기 네. 팝업은 가끔 뭐 아울렛에서 하기로 했는데 음, 사실 지금 백화점이 어, 아무튼 그 부익부 빈익빈으로 해서 그 굉장히 그 대형 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막 올라가고 음,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점포는 이제 매출이 떨어지는 어떤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아울렛들 매출이 이게 상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렛을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해서 백화점들이 좀 그 뭐 명품 브랜드도 들어가 있고 약간 백화점에 좀 더 가까운 아울렛들을 이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최근 그 아울렛들이 이제 신장세가 좋아서 사실 올해 초부터 아울렛 쪽을 영업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전개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백화점 계열 아울렛. 예. 아, 네. 그 굳이 따지면은 뭐 저희가 스타필드 같은 느낌을 저희가 그런 아울렛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롯데 아울렛처럼 약간 그 외곽에 있는 그런 느낌의 아울렛을 좀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도심형 아울렛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그 시외형 아울렛이 있고. 예. 음, 그래서
그 아울렛도 이제 종류가 이제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명 아울렛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몰이라는 것도 있고, 음, 약간 이제 백화점마다 좀 이렇게 다르고,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제 몰 같은 이제 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저희는 약간 그런 아울렛 느낌이 좀 더 몰보다는 좀 더 지금 신장세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비슷한데 음, 매출을 보고 그러니까 좋은 장소, 음, 예. 뭐 이런 데를 영업을 뭐 하고, 음. 예. 그런 데를 들어가려고 는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질문 주신 게 그 홍콩 매장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조금 아까 설명 주시긴 하셨는데 좀 더 상세히 한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나창주 대표가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예, 안녕하세요. 홍콩 마이마스 글로벌의 나창주 대표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대표님. 예, 이게 노트북으로 해갖고 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목소리만 참여하겠습니다. 아, 네네. 예. 여기 그 홍콩 매장, 홍콩 PNQ라고 하셔. 혹시 홍콩 가보신 분들 있으시면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PNQ라고 해갖고 홍콩의 유적지입니다. 그 폴리스 메이드 쿼터라고 그래갖고 전에 이제 그 빅토리아 경찰서가 그 옆에 있고 그 빅토리아 경찰서 지금 유문화돼 있죠. 그리고 그 경찰관들 숙소로 기혼자 숙소로 쓰던 걸 지금 유문화 시켜갖고 거기가 지금 홍콩의 어떤 문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는 이게 PNQ에 갖고 있는 의미는 홍콩 내에서 홍콩 자신의 어떤 컬처 자체를 해외에 알리는 효과와 그 다음에 해외의 문화를 갖다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센터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PNQ에 입점하는 그 자체는 이게 홍콩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이게 상업적인 용도보다는 컬처가 분명하게 자기 그 PNQ의 취지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점 자체도 저희가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일단은 저희 컬처가 K컬처로 해갖고 어떤 홍콩의 어떤 PNQ나 어떤 문화유산들과 어떤 그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살렸다고 그런 점을 그 PNQ 쪽에서 높이 그 인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 PNQ에서 하고 있는 건 실제 저희가 어떤 소형 쇼핑 쇼핑 쇼룸이자 저희 전문 한국 K크라프트 매장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PNQ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유적지이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70%가 외국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실제 30% 정도가 홍콩 로컬 분들이시고, 그래서 이게 저희 마이마스터스나 더 나아가서 한국의 K크라프트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PNQ에 들어가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마이마스 자체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 방금 김가신 대표가 설명을 했지만은 저희가 요번에 알리바바의 티몰 입점이 됐고요. 그리고 쇼피에이도 입점이 됐고요. 그런 점에서는 PNQ에 들어가 있는 홍콩의 어떤 입지적인 이유가 아주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어떤 PNQ 같은 목적을, 그 어떤 모델들을 갖다가 각 도시로 오프라인 쪽은 이런 식으로 그 똑같은 PNQ 모델을 하고 싱가포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드바이라든지 각 상징적인 그 쇼케이스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 상징적인 쇼케이스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PMQ, 그러니까 저 검색을 이제 홍콩 PMQ라고 검색하면 아마 사진들을 다들 보실 예, 수 쭉 있을 것 나오죠. 같은데, 뭐 되게 예쁜 공간이고 이제 로컬 브랜드들이라든지 뭐 이런 크래프트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제 공방처럼 입점을 많이 해 있는 공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 그런 곳에 저희가 약간 일종의 뭐 굳이 뭐 화려한 플래그십 스토어는 아니지만 인지도 확보, 브랜드 확보용으로 입점을 지금 한 상태고 어쨌든 그 들어가는 것도 홍콩 정부랑 이제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고 예. 예.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간 저희가 이렇게 인지도를 높여서
뭐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베이스였지만 뭐 이제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쪽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좀 확장을 해보시겠다라는 어떤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어쨌든 간 오프라인 베이스고 한국에는 또 온라인에 그 백패커즈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스라든지 텀블벅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되게 많은 이제 작가분들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국내에서는 어쨌든 간그 아이디어스랑 경쟁을 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온라인으로의 어떤 확장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 또 해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아이디어스 모델의 해외 버전을 저희가 먼저 공략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울지 저희 입장에서 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14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이더스가 저희보다 1년 먼저, 그러니까 백패커즈가 1년 먼저 해서, 근데 아이더스는 이제 온라인으로 나갔고, 저희도 사실은 그 온라인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13개월 정도를 하고, 저희는 빠르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그러니까 SE라는 이제 미국의 이제 크래프트 이제 전문 그게 있는데, 어, 그 온라인 전략은 우리나라에서 맞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게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확장시키는 어떤 이제 그런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 들어가면 결정적으로 저가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작가들 제품은 저가는 아니거든요. 백화점에서도 이제 중가로 분류되는, 백화점에서도 저희 마이마스터즈라는 브랜드는 그러니까 중가 브랜드로 이렇게 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 그 작가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이게 유효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아직 뭐 그 아이디어스가 뭐 지금 뭐 이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아이디어스가 이제 변해나가는 걸 과정을 투자도 받고 이제 변해나가는 과정을 봤을 때 거기서 뭐 이제 그 먹거리도 팔고 무슨 뭐 이제 고기도 팔고 뭐 이러면서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고 어 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제 투자는 받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성과나 이런 것들이 그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의 이제 전략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좋은 작가들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스는 좋은 작가들은 들어갔다가 다 나옵니다. 굉장히 저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아이디어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유통을 이제 하는 이게 이제 작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 그리고 해외 해외는 저희가 싼 제품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주 전략은 아닙니다. 저희의 이제 어떤 K크래프트라는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그거 자체를 좀 브랜드화 하겠다. 그리고 그 시인에서 연락이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나창주 대표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 그 시인이 그 저가 공세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이트인데, 저희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어떤 뭐 파트너로 어떤 뭐 인지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K크래프트나 이 크래프트 제품에 그러니까 완전히 저가가 아니고 그거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제 브랜드화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조금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그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가 그 온라인 플랫폼이고 저희는 이제 철저하게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시작을 하고 온라인을 변해가는 과정이고요. 그 얘가 해외 시장에 들었을 때 온라인 플랫폼 자체로 특히 아이디어스가 갖고 있는 그 작가군이라든지 아이디어스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음.
대학을 갓 졸업하는 학생이 내가 작품을 만들어서 바로 갖다 팔 수 있고 주부들도 그냥 자기가 어떤 아마추어적 성격들이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마이마스터스는 크로즈, 그 어떤 폐쇄형 플랫폼입니다. 일종의 작가군에 대해서는 항상 엄격하게 제가 심사를 하고 전략을 같이 세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엄선된 작가들만 저희가, 소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스가 지금 해외 쪽에 진출을 하고, 물론, 다른 남의 회사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제가 뭐, 그걸, 피핑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아이디어스가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하듯이 해외를 하는 게 지금 과연 그 다른 중국의 플랫폼들하고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어떤 차별을 갖고 있는가 저희가 조금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면 특히 이제 아까 좀 전에 PNK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티몰 같은 경우는 입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팀을 들어가기가. 저희 팀을 신청해갖고 6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심사를 똑같이 받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오프라인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즉, 한 지역의 로케이션에 쇼케이스를 가지고 지역에 동화된 제품들 갖고 그런 마케팅 전략이 단순히 한국의 물건을 소개한다가 아니라 같이 그 어떤 컬처에 같이 녹아든다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점수를 많이 받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그뭐 아이디어스하고 해외 전략은 완전히 다르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잠깐 저기 우리 김 대표가 그 쉬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쉬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쉬인을 제가 컨택을 합니다마는 그 쉬는 거꾸로 그 알리바바 티몰 쪽에서 그 쉬인의 그 매니지먼트 레벨이 대부분 다 티몰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티몰에서 하는 작업을 보고 연락이 온 거거든요. 근데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한국을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들어왔다 철수해 나갔을 경우, 그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그다음, 뭐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철수를 해서 그 작년 말 다시 신임 한국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저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플랫폼이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의 이미지를 어떤 한국 제품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는 어떤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거꾸로 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쪽에 어플라이를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바이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해외 전략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는 미드 하이엔드 프로덕트를 K크라프트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 저희 전략이고 거기에 걸맞는 온라인을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아까 그 중가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중가 정도 제품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감이 없어가지고 백화점을 제가 또 안 다니다 보니까, 백화점에서의 그 중가는 어느 정도 가격대인가요? 저희가 이제 점포마다 이제 그 고객의 이제 객단가 수준이 좀 다른데, 보통 그러니까 저희 제품 중에서 객단가가 낮은 점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6만 원에서 뭐 8만 원대. 그다음에 음, 높은 데는 이제 15만 음, 원에서 20만 원대. 요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점포마다. 저희가 그리고 점포마다 그 가격대도 저희가 이제 MD 구성을 하는데요. 예, 근데 가격대 구성도 뭐 고가부터 이렇게 저가까지 하는데 전체적인 폭을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객단가를 고려해서 이렇게 제품을 넣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가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백화점 내에 이제 브랜드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백화점 분들이 마이마스터즈라는 이제 브랜드의 그 브랜드 구분을 그러니까 중가 브랜드라고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뭐 아까 말씀 처음에 주셨던 그 귀금속으로 된 특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객단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어, 보통 이제 이제 실버를 다루는 이제 작가분들이 음, 제일 많습니다. 네. 네네. 이게 이제 골드를 다루는 거는 이제 그 작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음, 크래프트 작가분들이 골드를 다루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시고요. 이제 실버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은값도 뭐 음, 시대 차이가 있는데 목걸이 주얼리 같은 경우는 그 뭐 10만 원 좀 넘고요. 예. 뭐 음, 비싼 거는 저기 뭐 실버나 뭐 이렇게 또뭐 옷칠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뭐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이제 넘어가고요. 음, 예. 음, 가격대 다양합니다. 예. 그리고 음, 이제 뭐 진주.
예, 이제 진주 같은 경우도 그 사이즈나 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격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도 아, 마찬가지로 그 점포에 따라서 저희가 그 가격까지 고려해서 MD 구성을 해서 집어넣는 상황이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그 57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대충 약간 더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그 공예 네네. 제품에 대한 느낌이 좀 더, 오칠 주얼리를 하시는 작가님이 계세요. 네, 왠지 그런 네. 것들이 좀 크래프트에 어울릴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 그리고 제가 그 아까 또 이제 홍콩 대표님 말씀 또 들어보니까 작가분들이 어쨌든 간 되게 그 퀄리티가 있고 이제 좀 뭔가 수준이 높으신 작가님들이 저희 플랫폼에 남아서 계속 작업을 해주시는 게 물론 그분들은 이제 수익이 나야지 남아 계시는 거긴 하겠지만 혹시 어떤 배타적인 계약이 있나요? 저희한테 팔면서 동시에 다른 뭐 어떤 곳이랑 팔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랑 계약 기간이 있다든지 뭐 이런 네네. 당연히 뭐 작가별로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의 구속력이 네.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전속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전속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VC를 제가 작년 말, 올해 초 좀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전속이라서 이제 구속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 비즈니스에서 아직 전속 개념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단가에 가서 특정 작가하고는 저희가 전속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음,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나 아주 명망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고 크래프트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아티스트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나는 매니팩처러야. 그러니까 제품을 음,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만약에 전속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책임을 또 끝까지 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음, 예, 그래서 저희는 전속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예, 특정 저희가 스타로 어떤 키워낸 어떤 작가가 있다면 그 작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고 전속으로 계약은 할 수도 있다. 예. 근데 음, 지금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약은 보통 저희가 엄선을 해서 활동 작가로 저희를 소개하면서 활동 작가로 들어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활동 작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활동 작가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1년이고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 작가로 등록한 작가님이 아까 그 1,500분 정도 된다고 하고 그러면 활동 작가분들,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줍니다. 어느 매장에 위탁을 해주세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기간은 어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이제 세부적인 부속 합의서 같은 계약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프로젝트별로 합니다. 홍콩의 제품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수료는 얼마고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고 뭐 정산은 어떻게 되고 뭐 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합니다. 예. 아, 이제 그렇군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작가 네트워크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제안을 저희가 드립니다. 다양한, 그게 이제 작가하고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그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작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그 인큐베이팅 하듯이, 신규 작가가 나오면은 이 작가는 괜찮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저희가 작가한테 돈을 받고 어디에 어떤 프로젝트 제안하는 건 아니거든요. 작가가 매출을 못 내면 저희도 이제 거기서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런 작가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경험하고 제품에 대한 것도 저희가 판단하고 하면서 작가를 이렇게 키워냅니다. 그래서 음, 뭐 프로에서 이제 마스터를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이제 작가분들이 꽤 계세요. 예. 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작가분들은, 저희랑 아주 끈끈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작가 네트워크를 하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갤러리랑 작가와의 관계랑도 좀 다르네요. 갤러리랑 작가는 되게 구속력이 있는 관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계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네네. 갤러리에 뭐 사실 왜냐면 그 갤러리가 특히 작가를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네네. 작가가 의 작품은 그 갤러리를 통해서만 유통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사실은 저희 네네. 또 그런 느낌은 아니면서 약간 그
신뢰 바탕으로 움직이는 케이스라고 좀 더 이해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단계에선 또 저희가 이제 맞는 전략인 것 같고 나중에 또 저희가 또 나중에 성장했을 땐 또 약간 다를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 이케아가 초기에 성장했던 전략 중에 사실 스타 예술가들이랑 콜라보 제품들 했던 것들이 있어서 뭐 맞습니다. 그런 전략들도 사실 우리에 적용될 수 있나?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마이마스터즈라는 브랜드 자체는 사실 브랜드 파워가 뭔가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 작가분들이랑. 그래서 네네. 요거를 엮는 과정으로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 좀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은 약간 느슨하면서 실려 있는 관계고 이게 이제 회사가 성장하고 작가도 성장하면서 나중에 작가분들도 스타가 되고 회사도 커지면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 구조. 뭐 배타적이진 않더라도 어떤 콜라보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네.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음, 하는 게 사실 이케아 모델입니다. 음, 예. 그러니까 그 이케아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기업, 글로벌 기업이 됐는데 그 디자인 퍼블리싱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음, 그러니까 디자인 퍼블리싱. 그러니까 작가가 만들어서 만든 제품이 있는데 이것들을 팔아보니 괜찮네. 그러면 작가한테 이 디자인을 사거나 그 디자인을 사서 조금 개선하고 작가는 수공업으로 하지만 저희가 그 이거를 일정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그 제품을 집어넣어서 디자인해서 저희가 제작비를 투자해서 그거를 만들고 저희 유통망에 얻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아까 콜라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디자인 퍼블리싱 모델입니다. 예. 그럼 그런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에 저희가 그 세 개 제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 디자인 회사하고 저희가 그 같이 하기. 그러니까 작가의 디자인이지만 이것들을 좀 다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문 디자인 회사랑 같이 지금 조인이 돼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올 안에 세 개 제품을 저희가 디자인 퍼블리싱을 통해서 생산하자. 그게 이제 저희의 PB 제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저희 마이마스터가 가지고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작가가 그냥 가지고 있대 일정 기간 동안 뭐 저희가 뭐 특허로 치면 전용 실시권 같이 그렇게 약간 전용 네. 뭐 약간 권리를 갖게 되는 건지. 그게 이제 그 디자인 퍼블리싱을 하면은 음, 하나 팔릴 때마다 그 수수료를 줍니다. 그 수수료에 따라서 디자인 권리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예. 음, 디자인 권리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디자인으로 손을 댔을 때 이거는 이제 그 수수료를 주더라도 저희가 그 IP를 저희가 가져온다는 전략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기본 네네. 그러니까 퍼블리싱이라는 게 이게 인쇄 주듯이 음, 작가한테 이 디자인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겠어요라고 해서 계약을 하면 그 작가한테 하나 팔릴 때마다 뭐 몇 프로를 드립니다. 뭐 음, 이런 이제 계약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 계약을 갖고 일단 저희 PB 제품은 저희가 IP를 가져온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음. 근데 수수료라는 것도 변수를 적용해서 아, 약간 책 출판 같은 느낌이군요. 그 네, 퍼블리싱 맞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네. 네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근본 투자 유치 목표와 투자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주셨는데 이건 원래는 저희가 이제 투자 그 형태랑 이제 내용은 청약이 시작해야지 공개를 드릴 수가 있어서 청약 이제 물론 이 영상을 청약 이제 페이지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겠지만 청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첨부 파일에 어쨌든 이제 내용들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어차피 내일 모레 오픈을 하니까요. 그 저희가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 공개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이고 벤처기업 인증받아서 소득공제가 되는 형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업 가치나 그러니까 뭐 이제 현재당 전환가액 이런 것들 뭐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첨부 파일이나 저희 위에 저희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채청약서에서 디테일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궁금한 내용들도 또 대표님께서 오늘 뭐 굉장히 설명 잘 해주셨지만 또 오늘 다시 사실은 다 해소가 될 수 없고 또 이게 영상으로 녹화본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댓글로도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9시 4분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항상 9시 전에는 끝내는 거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지금 혹시 질문 주실 거 있으시면은 저희가 지금 질문을 받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대표님 혹시 오늘 말씀 아직 다 못 해주신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질문이 없으신가요? 지금 뭐 질문은 딱히 추가로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네, 네네네. 지금은 없으신 것 같고, 저희가 그냥 이제 이건 좀 추상적인 건데, 그러니까 뭐 좀 나중에 그 시장이 커졌을 때, 그러니까 해외 경쟁,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처음에 예시로도 해외 어떤 플랫폼 하는 회사를 참고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 기업들은 현재 뭐 상장이 돼 있거나 이런 회사들이 있나요? 아, 저희가 모델로. 네네, 롤 모델로 보고 있는 네, 회사들 중에서. 음, 사실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는, 음, 그러니까 그 유럽, 특히 이제 북유럽 쪽에 아까 얘기한 이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들, 음, 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고,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데도 있고, 아니면 디자인 퍼블리싱을 목표로 하고, 디자인 퍼블리싱 받은 제품을 갖고, 이제 브랜드를 갖고, 이제 전 세계로 유통하는 그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브랜드 중에 로얄 뭐 코펜하겐이라든가, 음, 예, 이런 데도 이제 그 디자인 퍼블리싱을 통해서 그 지역의 작가들 제품들을 갖고 이제 브랜드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케아 말씀해 주셨는데, 이케아도 사실 저가 가구를 팔다가 거기에 이제 마스터급 작가들하고의 어떤 디자인 이제 퍼블리싱을 통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 보고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온라인을 이제 포기하고 오프라인으로 간 것도 이 좋은 작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유럽하고 다르게 크래프트 산업이 약간 좀 왜곡돼 있습니다. 약간 좀 음, 왜곡돼 있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런 그 좋은 작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을 갔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뭐 온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걸 보고 백화점에서 연락이 와서 백화점을 사실 입점을 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음, 영업했다기보다. 그래서 음, 저희가 뭐 회사 만든 지 뭐 2년뿐이 안 됐는데 신세계백화점 두 곳에 정기 입점을 했었어요. 백화점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들이라서 백화점에서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근거로 이제 그걸 갖고 저희가 오프라인 네트워크들을 이제 구축하는 어, 거기에 이제 중점을 해서 가져간 거고요. 사실은 2020년에 이제 글로벌 계획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코로나 터지고 뭐 아무튼 뭐 이러면서 지금 좀 미루다가 지금 어, 이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글로벌로 이제 스케일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외부 투자 유치를 기관으로부터 받은 적은 없고, 사실 저희가 없습니다. 뭐 대표님이 처음에 혹은 뭐 이제 초기에 뭐 엔젤 투자 혹은 뭐 이제 증자가 좀 있었고, 사실은 계속 저희가 뭐 단기 순이익이 낮거나 뭐 혹은 뭐 단기 순손실이 나더라도 계속 저희가 이 영업 안에서 지금 이제 캐시플로우가 돌아가지고 지금 10몇 년을 지금 영업을 해오신 거죠, 대표님?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최근에는 그러면 저희가 단기 순이익, 단기 순손실 좀 약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신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저희가 재무제표 다 공개하고 올리긴 네네. 하지만 지금은 네네.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어, 이제 거래고가 이제 50억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거래고가 이제 50억이었었는데, 작년, 재작년 아시다시피 지금 그 소비가 줄고, 백화점의 여러 가지 어떤 소비 패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백화점 자체가 이제 꺾인 상태에서, 저희도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그거 갖고 이제 글로벌로 가면서 일정 스케일업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뭐 투자 유치를 받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백화점 영업에 대한 어떤 뭐 이제 구조적인 어떤 뭐 조정 기간까지 겹쳐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어떤 이제 크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지금 일종의 이제 그 초기 그 엔젤 같은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분들을 더 확대해서 좀 받고 그다음에 그 거래고 이제 100억 가까이 됐을 때는 이제 VC 거래고 100억이 이제 그 VC의 기준이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작년에 만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한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제 저희가 또 이게 뭐 VC나 이런 기관 투자 없이 또 십몇 년을 이렇게 사실 사업을 해오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라서 사실 또 저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뭐 저희도 워낙 기업들 많이 보면서 그런 생각 항상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대표님 오늘 말씀 들었을 때는 저희의 강점은 어쨌든 그 작가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또 그 작가분들이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아티스트적인 어떤 면모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또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들었어요. 그럼 뭐 이제 심지어 굿즈만 만들어도 그런 게 쉽지 않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랫동안 해오셨고 또 지금 계속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계시고 또 회사가 나중에 잘 되면 어쨌든 그분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어쨌든 지금까지 신뢰를 쌓아오신 것들이 우리 회사의 장점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뭐 개인적인 뭐 생각으로는 뭐 그런 작가분들이 뭐 펀딩에 참여해서 주주가 되면 꼭 저희가 뭐 배타적인 계약이 없어도 좋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작가분들 과 함께 비즈니스 하는 곳들 많이 만나봤는데 사실 작가분들은 또 이런 거 관심이 많이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네 또 그래도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대표님 마지막으로 또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하시고 바로 저희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외부에서 돈을 받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관심 갖고 이게 이제 투자를 해주시면 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확실히 챙겨서 어, 뭔가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크라우디랑 같이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뭐 기업 자체가 공개되는 이제 거라고 크라우디 쪽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살펴보시고 뭐 투자까지 이게 결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항상 기업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투자자들과 펀딩 끝나고 나서도 커뮤니케이션 잘 부탁드린다 하고 저희가 정말 또 끝나고 나서도 연락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또 그게 또 펀딩 끝나고 나면 대표님들도 바쁘시고 하시니까 잘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주시는 분들은 또 잘해주시는데 또 저희 연락도 이제 안 받으신 곳들도 계세요. 사실 뭐 저희도 뭐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저희가 뭐 저희는 이제 중개 회사로서 어떤 권리가 있지는 않으니까 사실 그렇긴 한데 이제 또 대표님 또 10년 넘는 기간 동안 또 그런 예술가 분들과 또 아티스트 분들과 또 잘 신뢰를 구축해 오셨으니까 또 이 투자자분들과도 또 그런 좋은 관계 잘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또 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투자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